최근 부동산 시장은 각 시기별로 테마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전에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바뀌어서 6월 1일 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6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6월 1일이 지난 이 시점에는 어떤 테마를 보고 움직이면 될까요? 그건 바로 전세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 하반기 시장이 크게 움직일 거라는 거, 그 영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세가 상승의 특징을 아느냐 모르냐로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법 적용 후에 전국 부동산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1일까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 특히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감률 순을 세웠을 때 지금 세종이 1위로 26.67%부터 해서 지금 1%까지 있는데요. 보통 많이 오른 애는 5%에서 10% 사이에 많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임대차법 적용 후에 이 정도 움직였는데 그럼 매매가는 얼마나 움직였냐라고 보면 매매가도 비슷하게 세종이 24.98%, 부산이 12.44%, 얘도 상위권 애들은 5%에서 10% 사이에서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법 적용 후에 전세가가 오른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반박하는 얘기를 정부에서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법 적용 전에 그럼 전국 부동산 전세 가격 증감률은 어떠냐라고 보면 그 전년도인 하반기 전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반기만 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봄 이사철보다는 가을 이사철이 훨씬 움직임이 큰 편이고 똑같이 임대차법 적용 전후를 비교하려고 하면 시기가 같아야지만 그 데이터나 조건들이 최대한 비슷할 때 근거 자료의 비교의 그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2019년 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전해인 2019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하반기 가을 이사철을 포함한 이 시기에는 전세가격 증감률이 어떻게 있냐 보면 아까 사실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땠어요? 다 빨가지 않았나요? 한번 볼게요. 지금 전세 가격을 나타낸 지도에 나오는 게 전국적으로 시뻘겋죠. 이게 전세 가격을 나타낸 거고 이쪽이 매매 쪽인데 임대차법 적용 전에는 어땠어요? 하반기에. 파란색이 있으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이 매매고 이쪽이 전세니까 강원도랑 경남 쪽은 그래도 파란색으로 하락을 나타내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북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전세가가 비슷했던 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이렇게 빨갛게 나타내는 애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였냐?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의 전세가 상승률은 얼마였냐라고 보면 최고 2.97%에서 마이너스 0.85까지 있어요. 상위권을 차지하는 전세가 상승률이 1%에서 3% 내외라는 거죠. 어떤가요? 아까는 20 몇 프로지 않았나요? 30%에 육박한 세종이 있었죠. 26% 육박하고 나머지는 5%에서 10% 사이에 13%까지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2%에서 많이 올라야지 3% 안 되는 그 3%라고 쳐요. 서울 2.97이니까 3%라고 쳐도 0%에서 3%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예요? 1위 26. 몇 프로 세종 떼고 생각해도 12% 정도 되니까 4배 이상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증감률이.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죠. 임대차법이 그만큼 지금 전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2019년에 전세 가격이 2.2%대, 1%대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면 매매 가격은 어땠냐? 오히려 매매 가격이 더 높았어요. 대전이 6.95%, 서울이 6.16%로 1, 2등만 한 6%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한 1, 2%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대차법 적용 후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고 매매가도 동반으로 해서 같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법 적용 전후니까 이게 극명한 거지. 그러면 이전에 전세 대란 났을 때는 그럼 그때도 전세가 많이 상승했을 텐데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 거랑 별 차이 없었으면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 게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세 대란이라고 막 뉴스에 떠들고 막 대세 상승장이다 했던 그 시기가 2016년, 17년도였거든요. 2017년도는 좀 전세가 공급이 좀 많이 되면서 전세가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2016년이 전세 대란의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역전세라던가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서 대세 상승장 오기 전에 2014년도에 전세가가 쭉 오르고 매매가가 안 오르고 그 갭이 가장 많이 붙었을 때가 사실 2015년, 1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세 대란이 나오고 전세가 상승이 많이 높았던 시기가 이 2016년 하반기였는데 그럼 그때의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1위가 인천이었네요. 이때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4.55%, 2위가 제주였는데 4.37%, 부산이 그 다음이 3.59%로 1%에서 5% 사이에 전세 가격 증감률이 있었네요. 이때도 막 전세 대란이고 전세 매물 없어서 난리고 막 그때 뉴스 찾아보시면 신문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물며 그때에도 지금 1%에서 5%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던 건데 이 하반기에만 지금 임대차법 통과된 이후로는 거의 10%대, 5% 이상에서 10%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이 엄청나고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 전세가 상승률은 어때요? 이전과 다르게 똑같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상승되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세가 이꼴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여기서 가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보자고 한다면 전세 대란이 나서 이때도 전세가를 이용한 레버리지, 즉 갭 투자가 성행하고 이때 시야 투자, 개수 투자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 그런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면 어떠냐고 했을 때 얘네도 전세 가격 상승률이랑 비슷하게 부산, 제주가 6%대로 똑같이 상승을 했었고 서울이 4.79%로 5% 정도 상승했네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그것과 비등하게 매매 가격도 계속 상승한다. 비슷하게 상승해 간다는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미 지금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률이 오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전세는 이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막 움직이는 편이어가지고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 그리고 이사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5월부터 7월 사이에 3개월간에서도 벌써 이 전세가 상승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지금 봤더니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전세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지금 전세 가격 상승률을 1등부터 쭉 순위를 세워봤을 때 이미 지도상에서 봤을 때도 이미 빨갛죠. 시뻘개요. 그럼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그 증감률을 보면 서울이 지금 7.68%, 인천이 7.17%, 경기가 7.16%, 대전이 5.76%, 한 10개, 상위권 10개를 차지하는 게 대부분의 지역이 3%에서 많으면 8% 좀 안 되는 증감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전에도 높았다. 이전에도 많이 올랐다. 똑같이 전세 대란이다. 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그 증감률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계시고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2016년대 전세 대란이 왔을 때 전세가 증감률은 1%에서 2%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법 적용 전에는 한 2%에서 3%예요. 비슷하게. 근데 임대차법이 적용된 이후에 우리가 본 전세가는 10%대에서 20%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 전세가 상승률이 이전과는 정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년이 되면 이제 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게 더 폭이 크겠지만 작년과 이어져서 임대차법이 적용이 되고 전세 수급이라던가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수급이 부족한 이 시점에 올해 하반기는 그럼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었는데 작년보다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한다면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난 이제 전세가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음에 갱신 청구권 못 쓸 때 이 지역을 벗어나서 그 2배의 가격을 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미리 매매를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또 매매할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좀 미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미 7%대까지도 전세가 상승률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자체가 다 지금 7%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얼마나 뜨거울 거냐가 사실 되게 그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역전세 나는 곳이 곳곳에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저가 매물이면서 준신축이나 구축 정도 되면서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전세가만 먼저 움직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나
전세 매물이 없는데 하나하나가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들, 그리고 매매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매매가가 갱신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매매가는 사실 전세 가격보다 그렇게 낮진 않은데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가 안 지켜서 역전세처럼 보이는 단지들이나 지역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역전세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물건이 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플러스 피, 즉 집을 사고도 돈이 오히려 들어오는 구조의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부동산 시장 투자 환경이 구축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매매 물건이 없어서 구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지금 두세 달 전에 가을 이사철이 오기 이전에 두세 달 전에 적어도 내가 매물을 갖고 매매를 해놓은 다음에 향후 가을 이사철 때 전세가 상승이 더 기대되는 지역에 미리 선진입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남은 2, 3개월 동안에 전세가 증감률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고 하면 무피나 풀피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선별을 해놔서 가을 이사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좀 진입을 하시면 투자자로서 실투금도 줄이고 수익성이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있어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개월간 사람들이 6월 1일 전후로 많이 움직였고 지금 또 약간 소강 상태인데 그 5월부터 7월까지 많이 움직인 지역 위주로 지금 보면 매매 가격도 증감률이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에 지금 많이 오른 1위는 인천은 9.3%가 올랐고 경기는 지금 7.41%가 올랐거든요. 사실 지방시장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수도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도 아직 먹을 게 있고 지방도 먹을 게 있는데 그걸 양쪽을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좀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좀 짜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매매 가격 지수랑 전세 가격 지수 추이거든요. 1986년대부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지금 그래프가 더 확장해서 하면 길이가 길어져서 연도가 잘 안 나오게끔 지금 도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2021년 7월까지 데이터를 모두 뽑아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그래프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요 끝에 나온 건 2021년 1월밖에 안 나온 거라서 1월까지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이 구간의 사이즈 차이 그리고 이 굴곡 그리고 이 데이터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 시기를 보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이 파란 선이 매매 가격 지수 추이고요. 주황색이 전세 가격 추이인데 매매랑 전세 그래프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출렁거림이 덜하고 우상향해서 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훨씬 반듯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출렁임이 덜하고 우상향하는 게 특징이 훨씬 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굴곡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IMF 때 워낙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질 때여가지고 이때 한번 푹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세 가격이 보합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유지되다가 조금씩 해서 상승될 때는 어때요? 매매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오히려 더 매매 가격 지수보다 위에 올라올 때도 있죠. 그리고 최근 거를 보면 어때요? 둘 다 머리를 정말 절벽 타는 듯한 느낌으로 매매 가격 지수도 그렇고 전세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0년인가요? 40년인가요? 거의 40년이죠. 40년을 추이를 보는 걸 보면 사실 약간의 굴곡도 그걸 단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깊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이 높낮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IMF 때 봐보세요. 그때 막 뭐 가격이 50%가 떨어졌네 어쩌니 말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30%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그래프가 요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상승 그래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때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30% 가격이 빠졌을 때 모습이 이 하반기 떨어지는 이 그래프 길이가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근데 최근에 2020년 하반기에 2021년까지 했을 때 이 상승 그래프가 그러면 30%를 넘었다는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절벽 타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래프의 추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외국에서 큰 글로벌한 큰 이슈가 없어서는 이렇게 되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이가 갑자기 꺾일 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물론 가다가 이제 보합을 가거나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매수 심리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그런 그래프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져도 역전세가 돼서 내가 나중에 되돌려줘야 되는 돈이 많지 않겠냐라는 거를 고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세는 전체적으로 지금 매매 가격 지수에 비해서 굴곡이 덜하고 출렁임이 덜하고 우상향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률을 이용할 때 투자 전략으로 이용할 때 그나마 안전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후에 2, 3년간에 보여지는 공급 물량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다. 물론 일부 지역에 지금 몰려 있어요. 뭐 대구라던가 다른 지역대 지금 미분양이 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전세 가격을 이용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걸 대비해서 뭔가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할 때 리스크보다는 확실히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상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하반기에 손 놓고 있다가 또 나만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해서 혹시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고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막 2천씩, 3천씩 막 팍팍 오르는 지역이 많고요. 전세 가격이 억대로 오르는 데가 진짜 많아요. 갱신청구권을 안 쓴다고 하면 그냥 주신축에 한 2억, 3억 했던 아파트들도 대부분 지금 4억, 5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전세 가격도 1, 2억씩 오르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전세 가격이 내가 이미 이전에 사놨던 거다. 그러면 만기가 돼서 내가 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상승을 받던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안 쓰고 그 사람이 이제 이사를 나가서 새로 맞추던 회수되는 투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번에 들어가서 전세 가격 상승률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지금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부터 세팅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수혜가 엄청 클 거라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특히 내년에 갱신청구권 끝나서 이제 막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금 회수가 정말 안정적이고 제가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또 하나 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갱신청구권 쓸 사람, 쓴 사람, 쓸 것 같은 사람의 세입자가 껴있는 거는 실투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물건 자체는 절대 가격을 갱신청구권을 안 쓰고 새로 맞출 수 있는 물건에 비해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차라리 좀 버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갱신청구권을 안 쓰고 전세가를 올려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해서 안정적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거나 그 절대가격 자체를 싸게 들어간 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처음부터 경매하듯이 약간 그런 거죠. 경매처럼 절대가격을 아예 싸게 들어갈 거냐. 대신에 실투금은 조금 들어가겠죠. 근데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해서 전세가 만기가 되거나 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어차피 2년, 4년 후에는 회수가 100%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세가를 활용한 투자 자체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올해 하반기 이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 먼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절대 가격 낮은 거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브리핑해 달라. 그러면 그걸 먼저 브리핑해 주는 거죠. 그럼 매트는 또 그런 걸 찾으세요? 했나요? 저는 좀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라서 실투자금을 좀 따지시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저는 자금적인 여유가 만약에 많거나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천천히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나쁘지가 않죠. 왜냐면 아예 절대가격 자체를 낮게 들어가니까. 전에 제가 어떤 물건을 봤었냐면 평택이었어요. 최근에 평택이 공급 물량이 많았잖아요. 새로 입주한 물건.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급되잖아요. 입주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아예 낮게 들어간 거죠. 근데 걔가 지금 갱신청구권을 쓴 4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내가 4년 가져갈 자신이 없는 거지. 잔금도 어렵게 쳤는데. 이런 사람이 실제 갱신청구권을 안 쓰고 지금 전세 맞출 수 있는 매매 물건보다 1억 싸게 나온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1억 있는 거지. 그러면 웬만한 경매보다 훨씬 낫거든요. 차라리 그럼 이런 물건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전세가 상승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성비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수익 이런 거를 잘 계획해서 하시면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게 역전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전세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지명은 안 넣었어요. 왜냐고 한다면 이 단지명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단지로 보이거나 좋은 단지로 혹시나 또 이거를 투자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이시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단지명은 뺐는데 지금 34평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는 3억 4,600까지 찍힌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가 하나 거래되면서 3억 8천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갭이 얼마예요? 매매가랑 전세가 갭만 4천이에요. 그럼 역전세가 지금 4천이 난 거죠. 그럼 전세자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을 회수를 못할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보여서 여기에 단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걸 반대로 역전세는 이꼴 플러스 P라고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P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사고도 4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물건이 없어서 매매가 거래가 안 되지만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죠. 전세가가 원래 높았던 지역은 지금 의미 없어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더 전세가가 높아지는 지역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 있는 지역 안에서 이런 단지를 잘 찾아가지고 향후 얘가 전세 가격만 거래되고 이제 매매 가격에 거래되면서 매물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된다고 하면 매매가가 금방 치고 갈 그런 가치가 있는 단지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역전세를 이용해가지고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 못해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부동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다른 세계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은 리스크와 맞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익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역전해서 사가지고 나중에 내가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되면 어떡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라는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근데 투자자는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리스크를 수익으로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준비하고 향후 상승의 가치가 있는 지역과 단지 안에서만 이걸 활용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이걸 쓰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과 단지는 한 번 더 유심하게 이건 위험한 물건이야 하고 무조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는 그런 가치 있는 A가를 한 번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P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자산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건건이 몇 개 갱신청구권 안 쓰는 애들을 밑에 잡혀서 상승률을 깎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깎아먹는 물건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갱신청구권 쓰는 애들이 많아서 10개 중에 한 3, 4개만 새로 쓰는 거고 나머지 한 7, 8개가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한다면 내년이 되면 6개, 7개, 8개가 갱신청구권을 못 쓰고 새로 갱신하는 신규 전세 물건이 돼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나머지 한 2, 3개, 많아봤자 한 3, 4개 이런 것만 이제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겠죠. 늦게 갱신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세가 증감률에 반영되는 그 집계 가격 수가 올라간 가격이 많으니까 증감률이 아까 봤을 때 우리가 20%였잖아요. 임대차법 적용 후에 20%, 10%대 였는데 거기에 곱절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단지 내 갱신청구권 쓴 집은 3억, 안 쓴 집은 6억 이렇게 된 판인데 이제는 다 거의 6억에 거래하고 3억짜리는 한두 개밖에 거래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반영률이 훨씬 크니까 전세가격 상승률은 그나마 올해도 크네 하지만 내년을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올해 세팅을 해놓으면 내년에 혹시나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권을 쓰더라도 그 상승분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전에 세팅해 놓은 사람들은 만기가 됐을 때 5% 상승을 받든 새로 중간에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해서 새로 맞추는 것 때문에든 전세가 회수되는 금액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꽤 재미있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세입자는 계속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주거 비용을 어떻게 해지를 해나갈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 고민을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세입자분들이 제가 이번에 전세 만기된 분들이 많은데 다들 매매를 고려하세요. 근데 갱신청구권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약대기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집을 사놓고 나 이제 그쪽에 이제 분양받아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살겠다. 또는 2년만 더 살고 갱신청구권 쓰면서 당첨되는 걸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다음에 집을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금 하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더라고요.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내년보다 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세가 많이 나잖아요. 역전세가 나면은 전세 가격은 실제 가치거든요. 거품이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 이 전세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매매가가 출렁이든 어쨌든 전세 가격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계속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급 물량이 크게 있어가지고 얘를 소화하기 어려워서 가격이 흔들리는 거 아니고서는 전세 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대규모 공급 아니고서는. 근데 대규모 공급이 지금 잡혀있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역 빼고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을 막을 만한 딱히 그렇다고 아파트 가고 싶은 사람이 빌라 가시겠어요? 아니면 생활 숙박형 가시겠어요? 애들 키울 거고 학군 생각하고 4인 가족. 물론 혼자 살 때는 생숙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4인 가족, 정말 아이를 키우고 안정적인 걸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체제가 없다. 전세가 상승을 이렇게 좀 누를 만한 대규모 공급이 지금 특정 지역 이외에 없는 이상으로는 하반기 전세가 상승은 막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지금 7월인데 사실 7월이면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되게 비성수기거든요. 전세 내놔도 잘 안 나가는 시기인데 매물이 없어서 못 나가고 역전세가 난다는 건 올해 하반기 시장은 말해 무엇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이라던가 내 집 마련, 투자 이런 거가 많이 바뀔 텐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되게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화나고 어떻게 분노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이 집 많이 사서 그래. 정부가 잘 못해서 그래.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화냈을 때는 결과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했을 때 좀 공부하고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